한 번은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알기 쉽게 풀어주는 속닥속닥 미래접속 4.0의 이광현입니다. 네, 과학하면 막연히 어렵고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생활 속에 스며든 4차 산업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주실 여러분들 모셨습니다. 사실 분장실에서 락커이신 분인데 옆에서 보면은 가수 김종서 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로봇 네. 전문가 나오신다고 하셔서 물론 예능에서 한번 뵈긴 했었어요. 저희 아, 프로그램에서. 그런가요?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징가 제트랑 태권브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로봇 공학자로서 좀 네. 결론을 내주세요. 중요한 거는 싸우는 거리예요. 왜냐하면 마징가 제트는 보통 원격 무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팔이 날아간다던가 뭔가 이렇게 빔이 쏘인다던가 뭐 이런 식의 항상 원격 무기들이 많은데 태권브이의 주 무기는 육탄전이에요. 아, 근접이고 원격이고. 그래서 태권브이가 이기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거리, 장소. 이거에 따라서 승패는 갈리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생활과 과학을 접목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쭉 해나갈 텐데 자기만의 첨단 건강관리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건강하면 신체 건강만 생각하는데요. 정신 건강도 건강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맛집으로 직행한다. 이게 제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저는 뭐 그 기기들을 좀 이용을 하는데요. 어, 뭐 스마트워치라던가 뭐 그런 것들. 첨단 정보 기술이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의료 산업이 ICT 기술을 만나 헬스케어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다양한 의료 로봇이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를 돕고 암을 비롯한 불치병까지 정복하는 시대를 열었다는데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불치병이 다 낫는 세상까지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위에서 나오십니다. 저희가 방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디지털 헬스케어 단어에서 어떤 감은 오는데 정확한 뜻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디지털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IT 기술을 이용해서 건강 관리를 한다든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나 관리 같은 거 한다든지 그런 분야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거 다 쓰셔서 그런지 되게 건강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네, 하면 굉장히 이렇게 몸이 건강해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고 홍보하시는 거 같아요. 네. 어떻게 건강 관리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뭐 특별히 좀 애장하고 있는 그런 웨어러블 기계가 있나요? 페이스오프 같은 건 아니겠죠? 아니면 막 안에 방탄조끼처럼 막 입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 몸이 자기 몸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뭐가 보이시나요? 반지. 반지. 네, 일단 반지가 보이실 테고 일단 반지는 여기 손가락에 꼈으면 손가락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반지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활동량, 그러니까 걸음걸이 같은 거 측정할 수 있고 만보기. 네, 만보계로 통해 가지고 이제 칼로리 소모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칼로리까지. 네, 가장 또 다른 기능은 이제 수면 측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착용하고 자면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가, 얇게 잠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수면 퀄리티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램 수면이라고 하는 램 수면도 알 수 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눈에는 안 지금 보이는데. 보이는 건 마이크 머리를 차신 신고 거밖에. 스마트 헤어를 신고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벨트가 이제 스마트 이런 거. 벨트인데요. 여기 있는 벨트가 또 이제 웨어러블. 그다음에 뭐 벨트니까 제가 얼마나 과식했는가 이런 것들. 아, 그럼 점심 많이 먹으면 뭐라고 하나요? 벨트가 막 허리띠를 막 갑자기 막 조이나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트렌드를 볼 수는 있겠죠. 허리 둘레 같은 것들이 되게 일상적인 수치이지만 어떤 그 질병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한 수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우리 최정문 씨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요? 저는
지금 가져오신 것 중에 벨트 해보시죠. 아, 그건 너무 민감한 정보라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저희 개인 정보는 소중하니까요. 먹어보기. 사실 벨트는 제가 차고 있습니다. 벨트가 지금 여기 패드하고 연결이 돼서 아, 제 진짜로요? 데이터가 지금 움직이는 거나 얼마나 앉아 있었는가. 아까부터 숨 계속 못 쉬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못하고 수치가 이상하게 나올까 봐. 약간 방송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뭐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아이고, 혈이 둘레 나오네요. 좀 가리고요. 네,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네, 여기에 이제 걸음수입니다. 이제까지 몇 걸음을 걸었는가? 오늘 하루? 네, 그다음에 앉은 시간이 지금 50분째 앉아 있다. 야, 공짜 보면 30분 아닌가요? 과학 전문 기자님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오늘 차서 날카로웠어. 제가 허리 둘레 보일까 봐 지금 계속 걱정을 하느라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걸었는가? 거리. 600m. 그다음에 소비 칼로리. 33밖에 안 냈어요, 제가. 이 스쿼트 자세로 방송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집에서 쓰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온 것들도 있는데 저는 조수입니다. 네. 옆에 쇼호스트 같으세요. 잠깐만 설명하기 전에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최정문 씨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게? 체온계? 얼핏 봤을 때는 아, 맞아요? 아, 진짜. 네, 이게 스마트 체온계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만드신 거예요. 귀지 제거제인 줄 알았어요. 네,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잴 수 귀지를 있는. 저렇게. 아, 접촉을 안 한다고요? 네,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잴 수 있는 기기이고요. 그 이외의 기능도 있지 않아요? 뭐 체온을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요거를 한 수만 명이 이 재개되면 독감 같은 트렌드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서비스들이 해외에는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뭘까요? 잘 안 보이시지만 초인종. 진동벨, 진동벨. 힌트를 드리면 여기 전극이 2개가 있습니다. 알겠다. 그 거짓말 탐지. 심장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심전도 측정하는 의료기기이고요. 원래 우리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딴딴 쭉 하다가 삐 하면 하는 그게 심전도 같은 건데 요거를 이제 이 스마트폰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손가락 양쪽을 전극 2개에 대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오, 네. 엄청 간편하네요. 저 심전도 측정을 한번 병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막 몸에 막 뭐 엄청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10개 붙이는 것과 이거 하나의 기능은 거의 대등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행기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요거로 이제 이 측정해서 미국의 사례인데요. 네. 비행기를 뭐 응급 착륙시켰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실 2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의사가 이거 가지고 있다가 이제 측정한 것인데요. 한 번은 이제 목숨을 구했고 한 번은 쓰러졌는데 뭐 크게 문제 없겠다 그냥 계속 날아가셨던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시면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손에 끼는 건가 봐요. 저 근데 되게 그 해골 손처럼 생겼는데요. 네. 전기 파리채? 전 효자손? 네, 스마트 글러브입니다. 뇌졸중 환자들, 뭐 흔히 중풍이라고도 하는데 이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재활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치료용 기기로 쓰는 기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 있죠? 잡아서 보세요. 뒤집어서 뒤쪽을 잡았죠? 요거 잡아볼까요? 잡았죠? 자, 손 사이에다 끼고 아니요. 천천히 할 거예요. 끼고 엄지 돌려서 잡아서 넣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천천히. 처음에는 생각하기 싫어요. 손이 많이 떨렸죠. 집중이 안 돼서요. Mit der Hand ist besser. 글로브 같은 경우에는 섬세한 움직임, 손에 있어서의 뭐 쥐고 놓거나 아니면 손목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부분들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더 아래쪽 손목 아래쪽 그렇죠. 아래쪽으로 그대로 좀 더 가까이. 치료받고 나서 좋아진 것 같아요.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요.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했을 때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쉬워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니면 시각화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글러브를 갖다 드리러 아, 감사합니다. 뛰면서 저희 녹화하는 동안 집에 갔다 오셔도 돼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이게 재질이. 자, 한번 해보죠, 직접. 네. 야채를 써는 게임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자, 합니다. 준비 자세 해주시고요. 네, 준비 자세 했고요. 레디, 아스파라거스네요. 고! 슉! 오, 잘렸어. 어. 쑥. 도마에다가. 더 세게 밀어야 되나? 오이! 야! 어디서 한석봉 어머니 소리가 들리는데. 야! 나는 오이를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근데 이제 건강하니까 이게 탁탁탁탁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뇌졸중 있으신 분들은 환자분들은 이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다양한 손목의 움직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방금 요 모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요 게임을 잘 마치게 되면 인공지능이 또 다른 게임을 추천해줘가지고 또 다른 움직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발 치료를 하게 되는. 내가 좀 만들어보고 싶은 웨어러블 그런 기계가 있다면 안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시력이 좀 좋아지는? 안경 말고 콘택트 렌즈는 어떠세요? 근데 렌즈에도 그런 기능을 심을 수는 있나요? 아, 그럼요. 콘택트 렌즈에 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특히 이 렌즈는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 게 이 인슐린을 눈을 통해서 주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혈당을 체크해서 인슐린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양만큼 투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기가 가능성이 있어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컨택트 렌즈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피를 안 내도 되고 연속적으로 추위를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UX를 가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식의 웨어러블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구글은 최근에 그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되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컨택트 렌즈는 눈물 속에 있는 당 수치가 이 혈액 속의 당 수치와 이게 연관된다는 가정을 하에 개발했던 건데 그게 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단했지만 예를 들면 뭐 국내 국외의 다른 연구자들은 많이 지금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된다고 안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네. 가능성이 이렇게 빠져나가나요? 근데 사실은 전문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상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토끼 눈에는 보통 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검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웨어러블 기기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웨어러블의 가장 큰 특징이 말 그대로 웨어러블, 그러니까 착용하고 다닌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피부이든 뭐 옷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24시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름부터 좀 장벽이 높아요. 디지털 헬스케어. 동네 할머니들한테 웨어러블 기기 하나 사세요. 그러면 뭐 그걸 뭐라고? 왜요? 그러니까 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이 격차가 세대 간의 있다는 격차가 거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가? 웨어라고 하는 거에는 입고 차고 신는 게 다 포함되잖아요. 네. 입차신. 더 어려운데요, 진짜. 그런가요?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고 디지털 기술 전반적으로 이런 이해 능력? 이해 능력이라든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특히 예를 들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잘 쉽고 편리하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UI라고 하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기기들 중에 UI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네. 하니까 아이패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인들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장벽,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장벽 없이 이 고령층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근데 터치패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게 마냥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요즘에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보면 사람은 없고 자기가 눌러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UI 혹은 그 UX라고 하죠.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까지 전부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원래 디지털 기기 사용하면서 컸던 세대한테 맞추면 이 디지털 격차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한 다음에 그 밑에 앱으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 음성 인식이나 그 표정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훈련 없이도 그냥 할 수 있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쓸 수 음성 있게. 인식 기능 같은 거는 어른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이게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음성에서 감정 같은 것도 지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감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까지도 분석이 가능할 걸로. 감이 확 잡히지는 않는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럼 제가 정리해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한마디만 하세요, 꼭.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데이터. 여기서의 데이터는 그냥 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딸 때 그 데이터가 아니고 저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것보다는 개인정보 데이터. 나의 취향, 나의 생활 이런 개인정보들이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그런 데이터를 다 모으려면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는 정보화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지능 수준을 굉장히 높이 올린다든가. 네, 그래서 초지능과 초연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벌써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나의 그 취향과 선호를 알아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 봤는데 이제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SNS를 들어가건 인터넷 뉴스를 보던 그 광고가 계속 저를 맞아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얘 어떻게 알았지? 이거 내 개인정보 빼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불쾌하기도 들더라고요. 하고. 말이 나온 김에 그건 어떻게 컴퓨터가 다 알아보는 건가요? 내가 이미 정보를 준 거예요. 검색을 하고 눌러서 그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그 자체가 개인정보거든요. 누군가가 그거를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눌렀는데. 그리고 그 누른 값을 저장해 놓은 쿠키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이제 원격 서버에다가 전송을 하면 거기서 그 쿠키 값하고 맞는 광고들이나 데이터를 다시 쏴주는 거죠.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도 데이터 수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인간 자체가 데이터에 관한 존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데이터를 가지고 태어나죠. DNA 네.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모두가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뭘 먹고 잠을 자고 그런 데이터를 측정하고 뭐 통합하고 공유하고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근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미래 의료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맞춤 의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 맞춤 의료를 제공하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맞춤형으로 케어를 해준다는 거죠. 진단이든 치료이든 관리든 모든 것들이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픈 사람은 점점 줄겠고 의사 선생님들은 또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픈 사람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더 예를 들면 질병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든지 뭐 예측한다든지 뭐 치료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적절할 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적절한 시기에 더 효과적인 치료를 덜 부작용을 가지고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런 근데 이 것들이 데이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프다고 해도 사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머리 속도 두통이 있고 만져보니까 겉에도 아프고 그러면 제가 신경과를 가야 되는지 피부과를 가야 되는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디지털 헬스케어도 이 웨어러블 기기들이 데이터를 측정해 준다고 해도 그걸 내가 개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진단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해석해 줄 만한 전문인들, 의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의료 산업의 구조도 같이 바뀔 것 같아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의료 산업이나 그 나라의 의료 체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오늘 예약하면 의사 언제 볼 수 있나요?
뭐 오늘도 볼 수도 있죠.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따라서. 네, 미국은 도시별로 그 접근성을 통계를 내보면 가장 안 좋은 곳이 보스턴인데요. 보스턴은 의사 예약하면 100일 뒤에 볼 수 있습니다. 100일이요? 낫겠다, 낫겠어. 네. 이게 믿기 어려운 통계이지만 실제로 그러하고요. 아, 그래서 응급실이 비싼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로 치면 응급실 같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이런 뭐 기기들이나 원격의료 같은 것들이 되게 산업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한국은 사실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럼 이렇게 꽝! 아! 하면은 옆에서 100일 기다려봐.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어전트 케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응급실로 빨리 가가지고 큰 돈 내면서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좀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극단적으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몸을 어느 한 부분을 교체하는 것. 이런 부분도 넓게 보면 소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왜 하실 말 있으면 하세요.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뭐 주저하고 있잖아요. 정신머리를 교체한다거나. 그거는 다시 챙기면 될 거고요. 근데 사실은 좀 가까이 있기도 해요. 인공관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교체하셔서 아이고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교체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이죠. 몇 주를 누워 있어야 아유, 그거는 재활도 오래 걸리고. 몸을 바꾸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딱 그 사람의 맞춤 형태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뭐 뼈 같은 것도. 뭘로 만드는 거죠? 뭐 티타늄 같은 게 가장 좀 인체 친화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논란의 거리는 많지만 3D 프린팅을 해서 이 사람의 딱 맞춤 형태로 제작해서 만들어준다. 이런 형태까지 가는 것이 넓게 보는 디지털 케어의 좋은 점?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게 많은가요? 3D 프린터는 3D 그러니까 입체적인 물건도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에게 특화되어 있는 크기와 모양대로 찍어낸다든가 심지어는 이게 뭐 옷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서 3D 프린터로 찍어서 입는 것도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럼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3D 프린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람한테 의학적으로 적용됐을 때는 어떤가요? 간단한 예시로는 그 뭐 의수 의족 같은 거 우리 뭐 손 길이도 다르고 그게 다르니까 반대편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티타늄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살아있지만 턱관절이 이제 감염 때문에 없어져가지고 똑같이 타이타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식한다든지. 국내 사례를 보게 되면 이건 고3 환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에 안와 쪽에 이제 종양이 생겨가지고 다 드러냈습니다. 네. 뼈까지. 여기 똑같은 모양의 생분해성 재료를 만들고 그물망 구조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채워 넣고 한 2년 정도 서서히 분해되어 가면서 없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사위로 자기 조직으로 채워지도록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한 게 예를 들면 있고요. 장기나 이런 것들도 왜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거의 재료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장기는 세포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멀리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아까 말씀하신 이게 뭐 타이탄을 뿌릴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것들 뿌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세포들을 배양해가지고 이제 뿌리게 되면 그걸로 장기 모양을 만드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한테도 이런 방식을 적용합니다. 뭐 물갈퀴를 잃어버린 잃은 오리라든가 오리한테 달아준다든가 다리를 잃은 개한테 3D 프린터로 딱 맞는 다리를 만들어준다든가 부리, 뭐 악어의 한쪽 다리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가깝게는 제가 본 것 중에는 좀 좋았던 게 그 깁스였어요. 깁스하면은 몇 달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막 냄새 나고 막 안 좋고 막 못 씻고 그래갖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벌집 구조로 그물처럼 만들어서. 설렁설렁 만들었는데 내 팔 모양에 딱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간지러우면 이 사이사이에 그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긁으면 되고 씻을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의 핵심에 있는 게 아무래도 인공지능 기술이겠죠? 사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고리즘화해서 뭔가 하나하나 다 예상해서 만들어 놓는다? 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기계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아, 거예요. 근데 인간도 스스로 공부를 잘 안 하는데 기계한테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인간 모독 발언 사과하십시오. 그런가요? 공부 비하 발언.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에요. 잘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공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뛰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 거기까지도 못 갔어요. 보통의 사람의 한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라고 느껴지죠. 애기 수준이에요? 한 2살? 뭐 이 정도 느껴지는 게 왜냐면 우리는 많은 사물들을 보고 금방 유출을 해요. 종이 같은 것도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거 종이구나라고 이렇게 봤어요. 이거랑 비슷한 요만한 종이가 봐도 이것도 종이구나 알아요. 인공지능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요. 100번 알려주면 될까요? 안 돼요. 1000번 알려주면 될까요? 한 10만 번? 비슷해요. 한 10,000번 이상은 해야 뭔가가 돼요. 근데 사람한테 10,000번 동안 똑같은 걸 공부시킨다? 이거 고문이라고 부르죠. 뭐 인공지능은 학습을 잘 하니까 이게 헬스케어에 접목되면 우리의 뭐 질병 치료나 이런 데 도움이 결국엔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목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병원 가보시면 종이에 차트에 그 의사들이 썼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 한 100만 명 데이터가 쌓여 있다. 혹은 나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데이터 쌓여 있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떤 뭐 진료이든 뭐 치료 방법에 권고하든 그런 것도 첫 번째이고요. 이게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하는 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치료를 권고해주는 치료법을 권고해주는 그런 것들이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2살 어린아이와 비교하셨습니다만은 되게 다양한 사실 비교가 가능한데 시각적 인지 능력은 인공지능이 특히 딥러닝이 사람을 뛰어넘었죠. 영상의학과든지 피부과든지 안과의 눈 사진 찍은 거를 분석하든지 우리 조직 검사했을 때 이거 암이다 아니다 구분하는 과가 백림과인데 역시 현미경으로 눈으로 보고 하시거든요. 그런 과들도 보면 많은 경우에 딥러닝이 그 전문의의 실력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건데 웨어러블이든 혹은 이제 뭐 그 중환자실 같은 데서 환자가 누워 있으면 계속 많은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24시간 365일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되면 결국 사람이 분석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다가 좀 이상한데 이런 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신병지 같은 것들을 그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예측한다거나. 그럼 결국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인가요? 인공지능이 발달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의 서비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핵심 기능인 건 맞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다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용어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가장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큰 말이고요. 인공지능이 여러 종류 중에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 거죠. 머신러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를 학습시켜서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결론을 찾는 거고요. 머신러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딥러닝은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 스스로 분류하고 결론을 찾는 겁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포함됩니다. 학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수업을 듣고 자기 지식을 쌓는 대학생은 머신러닝, 방대한 학습 자료를 토대로 스스로 분석하고 결론을 내는 대학원생은 딥러닝으로 비유할 수 있죠. 아리송한 것이 있을 땐 과학 덕후 곽덕이를 불러주세요. 근데 지금 머신러닝에서 뭐 강화학습도 나오고 딥러닝도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또 어떤 러닝 기술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완성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출발하는 입장인 거죠.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공지능을 직접 많이 사용들 하고 있나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장판 검사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뼈 나이를 보는 것인데 보통 손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볼 연령과 실제 나이를 비교해가지고 성 조숙증이 있는지 키가 안 커가지고 성장 치료를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결국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인공지능의 한계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잘 못하는 것들은 인공지능도 잘 못합니다. 그 예를 들면 말인즉슨 뭐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결국 희귀 질환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라고 하면은 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죠. 네. 가장 이제 의사 역할 중에 대체할 수 없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더 연구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 AI를 비롯해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의 발전하는 속도와 또 우리가 또 신약 개발은 또 다른 결로 가고 있잖아요. 이 속도가 누가 더 빠를 것이냐도 사실 앞으로의 의료 산업의 어떤 관건일 것 같거든요. 신약 개발 자체에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게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더 빠르게 찾아가지고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우리가 신약 개발하려면 결국 임상 시험을 해야 하는데 임상 시험에도 큰 바틀렉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람들 모집하는 겁니다. 사람 모집하는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뭐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환자들의 페이스북 같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임상 시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근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혹시? 많죠. 그 특히 의료 정보는 보호받아야 될 가장 귀한 정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질병이 노출되는 것만큼 또 사실 불쾌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할 거냐에 대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것도 4차 산업혁명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목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도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이제 측정한 데이터들도 있고요. 네. 수집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 구글 글래스를 쓰면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면 구글하고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상에서 어떤 글을 남겼는지까지 다 한 번에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는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고 수집된 데이터인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다니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막 자기 마음대로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그걸 못 찍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관련 몰카처럼 생각하는 네, 거네요, 그런 거죠. 블랙박스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이렇게 달고 다니지만 이런 규제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들의 심리선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정보 중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냐 아니냐는 또 갈립니다. 유전 정보. 제 유전 정보를 다 시퀀싱 해가지고 서열이 있으면 그 개인정보이죠? 네. 그렇죠. 이걸로 개인 식별 가능할까요?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은 이걸 개인 식별 정보라고 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개인 식별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름만 지우면 네, 그 개인 정보가 없고 단순히 DNA 정보만 있으면 개인 식별할 수가 없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개인 정보이냐 아니냐, 개인 식별 정보이냐 아니냐 같은 것들이 되게 모호한 점들 혹은 이제 그 기술적인 이해도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법적으로 볼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 정보인데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까지냐. 는 정의가 한국에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봐야 될 뭐 제도라든지 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라든지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은 사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광고에도 보일 거예요. 우리 병원은 로봇이 수술을 합니다. 네. 뭐 이런 광고, 특히 이제 복강경 수술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 구멍만 조그맣게 내서. 내서 원래 예전 같았으면 이제 개복 수술 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째야 되는 수술이 이제는 구멍만 이제 있으면 되는. 지금 사실 로봇 수술을 하고 있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 자동 수술 로봇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흔히 뭐 다빈치 이런 기기들을 보게 되면 의사들이 조이스틱으로 해서 사람이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조정하는 거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차처럼 자동 수술 로봇도 있습니다. 그 절개하는 거 그리고 꿰매는 거 정도는 사람보다 지금 더 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로봇은 수술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로봇이요? 네, 특히 그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그 증상을 뭐 낫게 해주는 건 아닌데 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큰 임상 실험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른바 돌봄 로봇 이런 건 지금도 상용화되어 있나요? 예,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상용화된 제품들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라서 좀 더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물개처럼 생긴 로봇도 있어요. 물게요? 이거요? 이거? 근데 그 로봇은 기능이 진짜 없어요. 제 로봇 맞죠? 뭐 이 정도로 기능이 별로 없는데 털을 쓰다듬어 주면 막 귀여운 소리를 내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위안을 받아요. 네. 정말 위안을 받고 그 스트레스 상황이 많이 경감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좀 특별한 인형을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이 인형 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뒷집에 사는 애 같은데. 집에 사는 철수 닮았어요. 일단은 그냥 인형이에요. 보기엔. 자, 저 졸려요. 말하는 기능이 있구나. 주세요. 이렇게 계속 쓰다듬어 주세요. 머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팡팡해줬을 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약 먹을 시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막 서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게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런 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재질이 딱딱하지 않고 천으로 돼서 촉감이 부드러운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게 인터랙션, 즉 교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만지는 거에 의한 교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이런 인형 종류의 로봇들은 우선 촉감을 굉장히 많이 신경 그럼 써요. 이 지금 인형도 그 로봇에 들어가나요? 넓게 보면 로봇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넓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는요. 사람들이 힐링을 좋아합니다. 네. 뭐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든가 그러면 자연의 소리를 자기가 스마트폰에서 골라서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잠을 청할 때도 이거 완전히 디지털 기술이거든요. 네. 특히 저 게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VR 같은 거 그것을 의료 쪽으로 이용하는 결과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외상후증후군이라고 네. 하나요? 그런 것들을 앞에서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PTSD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특히 뭐 전쟁이나 뭐 납치를 당했다거나 뭐 교통사고 났다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들인데 원래 정신과에서 그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똑같은 상황을 계속 떠올리게 함으로써 그 기억을 약간 고통과 이 고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특히 미국에서 보면 그 버추어 베트남이나 뭐 버추어 이라크 이런 것들을 국방성에서 만들어가지고 뭐 총격전을 했다든지 폭탄이 터졌다든지 그런 것들을 똑같이 뭐 보이는 거, 소리 들리는 거, 냄새, 촉각 다 구현해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PTSD 정도나 뭐 우울증 정도, 그 분노장애 정도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계라고 불리는 것들이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걱정도 많이 있지 않아요? 네, 결국에 그런 것들도 연구를 통해서 그 입증을 해야겠죠. 혹시라도 우리가 자꾸 사고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AI로 인한 의료사고 났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 그 책임 소재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신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신뢰는 사람이 사람을 믿는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런 멘탈 케어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근거가 필요한 것이고요. 뭐 새로운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챗봇이나 새로운 VR이 나왔는데 어떻게 믿느냐? 결국에 임상 연구 결과를 믿어야 되는 거죠. 뭐 VR이든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안전하냐? 치료 효과가 있느냐 같은 것들을 검증을 하고 이제 써야 되는 것이겠죠. 사실 뭐 AI 얘기 쭉 하다 보면 또 의료 관련해서는 원격 진료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좀 얘기가 나왔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전 세계에서 명시적으로 금지가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음성이라든지 화상 전화를 통해서 원격 진료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원격 진료는 병원 진료실에서 진찰받는 것을 통신 기술을 통해 원격으로 대신하는 거고요. 원격 의료는 원격 진료를 포함하여 환자의 건강과 상태를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원격으로 모니터하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화상통화나 메일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원격 의료를 통해 만성 질환자는 센서 등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데이터를 전송하여 피드백을 받아 의사의 진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와 원격 의료 차이 아셨죠? 아리송한 것이 있을 땐 과학 덕후 곽덕이를 불러주세요. 해외에는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한국에는 지금 이 부분이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싸그리 다 불법. 근데 원격 진료는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정말 노약자분들은 병원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가서 그냥 진료받아서 약 타갖고 그냥 오는 게 전부인데 그 가는 것 자체가 도전인 경우 이런 경우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모두 되지 다 않나 열 필요는 싶어요. 없지만 왜냐면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격 진료. 원격 진료, 원격으로는 사실 굉장히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 이미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왜 근데 이렇게 그 문제가- 아무도 이렇게 총대를 안 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산모의 출산을 지시했던 의사가 아기를 카톡으로 잃어버리는 했고. 바람에 아기가 목숨을 잃는 바람에 큰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진료라고 하는 게 화상으로 의사하고 1대1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챗봇이라고 하는 채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인공지능이 대답해 주는 건지 의사가 대답해 주는 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좋다 나쁘다 흑백놀이로 볼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원격 진료가 아니고 그 원격 의료에 해당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은 의료계에서도 허용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심장의 부정맥 쪽으로 삽입하는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게 해외에서 개발된 거라 가지고 그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여오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꺼놓고 씁니다 지금. 그래서 부정맥 학회에서는 이거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그런 거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가 또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원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 이미 여기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간에 어떤 정보를 탈취해 간다거나 빼가는 거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돈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보완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3월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각각의 그 부품이나 기계마다 다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어버리면 화상을 입는 거고요. 또 운전을 하는데 누군가가 악용될 수 있다, 네, 핸들을 돌려버리면 들이박을 수도 있죠. 아이 그럴 거 치면은 스마트페이는 어떻게 하고 은행에 송금은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충분히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의료계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질병도 많고 그래서 절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절충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게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무서운 주제라서 그렇죠, 예. 되게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의료계에서도 사실 의견이 갈리는 분야. 의견이 분분해서. 분분하기도 하고 흔히 말 우리는 동네 병원에 갈 수도 있지만 그냥 바로 서울대학병원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그게 원격 의료가 열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종합병원의 가장 유명한 의사한테 원격 네. 진료 받고 싶어 하죠. 네, 그 MB 정부 때 정부의 안이 뭐였냐면 1차 병원, 동네 병원만 원격 의료 해주겠다고 한 그랬었죠. 것이었는데 예. 그랬었죠. 의료계에서 신뢰하지 않았죠, 그 안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도 나중에 확대될 거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해야 될 목표로 한번 또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결과는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갑시다라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합시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는 흔히 말하는 말로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의 미래의 어떤 상이 무엇이냐. 그 앞에 디지털 자를 떼는 게
궁극적인 도착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거든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네, 흔히 저희가 미래 의료 얘기를 할 때 그 P4 의료라고 하는 얘기를 P4? 합니다. 예. P로 시작하는 4가지 단어인데요. 그게 한글로 하면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예측 의료, 참여 의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의료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더 잘 이룰 수 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한 단어로 할게요. 호주. 많은 의사분들을 다 명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픈 사람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들을 차면서 네. 종합병원 수준의 어떤 측정이나 어떤 진단 같은 거를 이제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저는 미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제 말씀 나눠봤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래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국민이 과학 덕후가 되는 그날까지 과학의 참재미를 선사하는 속닥속닥 미래 접속 4.0.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